검은 비닐봉지 안에 피가 흘러나오는 리얼돌. 연약하고 순진한 여자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증거를 제공한 영웅은 거리에서 버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3년 대만 타이중 롱징에서 보험 판매 사원이 토막살인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오토바이 가게의 사장과 그의 제자였으며 사장이 체포된 후 제자는 통신사에 가서 그녀의 노트북을 훔쳐 팔려다가 통신사 사장인 조인창이 자진 신고하여 경찰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된 지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범인의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증인인 통신사 사장 조인창이 오토바이 가게에서 불과 100m도 채 되지 않는 같은 거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토막살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롱징의 신흥로에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고 사람들은 어떤 원한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풀려야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롱징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저녁 타이베이시 중샤오동로에 위치한 형사경찰서에 2명의 남자가 들어와 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대의 휴대전화, 한 장의 종이, 그리고 주방도구를 제출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신고는 보통 피해자나 목격자에 의한 것이지 자수하는 경우에도 휘말리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긴장된 표정을 본 경찰은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직감을 얻었고 추가로 질문을 하자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린준청, 안정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4년 전 타이완 대학교 동호회에서 여자친구 황리엔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새벽 그녀는 갑자기 자신에게 타이중으로 내려가서 다두산에 있는 2-3개의 큰 가방을 버리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각 가방이 매우 무겁고 피가 묻어 있었기에 그는 궁금해져서 여자친구에게 그게 무엇이냐 물었고 여자친구는 그것이 미국제 리얼돌이라고 답하며 사실 인형 안에 피를 넣어 더욱 사실감 있게 만들었기에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린준청은 그때 비록 여자친구의 말을 믿었지만 여전히 왜 쓰레기차에 버리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럴 수 있으면 나도 이렇게 번거롭지 않겠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황리에는 아무 이유 없이 2대의 휴대전화와 주방도구를 그에게 주었고 그가 여자친구의 집에서 가져온 종이에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만과 울부짖는 듯한 가사에 린준청은 여자친구가 다른 비밀스러운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2 사람이 4년 동안 사귀었지만 싸운 적도 없었고 진저는 손을 잡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둘 사이에는 절절한 감정이 없었던 셈입니다. 여자친구 집의 그 종이는 확실히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린준청은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어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린준청의 진술을 듣고 비록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인명사고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그가 말한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마친 후 린준청을 태우고 타이중 대두산으로 향했습니다. 7월 16일 새벽 타이베이 형사경찰청과 타이중 우일본구 경찰은 린준청의 안내에 따라 차를 몰고 대두산에 향했습니다. 원가오랴오를 지나면서 차량과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미사일 연영구의 커브를 돌자 린준청은 바로 여기가 그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한 가파른 산비탈이었고 경찰은 먼저 잡초를 제거한 후 로포를 이용해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린준청이 말한 것과 똑같은 캔버스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협력해 그 가방을 평지로 끌어올린 후 열어보니 그것은 테이프로 감싸인 머리였고 경찰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시를 기다리는 린준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단지 리얼돌이라던데 그게 왜 머리일까요? 그럼 머리를 찾았으니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린준청의 안내에 따라 계속 수색을 이어갔고 3km 떨어진 회교공원 근처에서 2번째 캔버스 가방을 버린 산골짜기를 찾았습니다. 수색을 시작하자 정말로 검은 비닐봉지 6겹으로 감싸인 몸을 발견했는데 그 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몸을 발견한 후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하여 황리엔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라고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린준청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바로 황리엔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린준청에게 침착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황리엔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가 타이베이에 있다고 답하자 경찰은 린준청에게 그녀와의 만남을 타이베이 힐튼 호텔 앞에서 오후 6시 30분으로 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을 마친 후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어 우일분국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형사경찰청은 린준청과 함께 타이베이로 돌아가 황리엔을 잡기 위해 매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이베이의 저녁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타이베이역 근처의 힐튼 호텔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에 매복해 있던 경찰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키가 160cm도 안 되고 체형이 가느다란 여성 한 명이 큰 가방을 메고 나타났을 때 린준청은 바로 그녀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모도 순수하고 여리여리한 여성이 분해된 시체와 연관돼 있을 리가요. 경찰이 다가가서 질문을 시작했을 때 처음은 여자가 자신이 황리엔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대두산에서 발견된 시체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결국 인정했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타이베이 형사경찰청에 도착한 후 황리엔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타이중 우일분국에서 경찰이 DNA 검사와 실종자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롱징에서 통신사를 운영하던 조인창으로 7월 13일에 실종신고가 된 인물입니다. 또한 황리엔의 가방에서 조인창의 반지가 발견되었고 린준청이 신고할 때 가져갔던 휴대전화도 조인창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황리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지 않았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휴대폰 수리 때문에 조인창을 알게 되었고 사귀게 된 후 조인창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종종 그녀를 때렸고 1년 후 황리엔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조인창은 그녀에게 낙태를 요구하며 즉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조인창은 술에 취해 그녀의 집으로 와서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 했고 황리엔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황 도구를 들고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도구가 그의 목에 걸려 칼처럼 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리엔은 칼이 목에 걸려서 보기 흉해서 그냥 분리해버렸어요 라고 말하며 일생의 사랑, 일생의 사랑, 이 노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붙였습니다. 경찰은 황리엔의 진술을 들은 후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50cm에 40kg도 안 되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남성을 해쳤을까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처럼 자의 방위였던 것일까요? 이러한 점들은 추가 조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신문이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된 황리엔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범행 후에 흔히 보이는 당황한 모습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와 조인창의 관계가 정말로 그녀가 말한 대로였을까요? 피해자 조인창은 당시 34살로 롱징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자 보험 판매원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타이 중에서 가장 젊은 라이언스 클럽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그는 자선 활동도 많이 했고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자주 기부금을 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지금 그런 그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발견된 날이 바로 그의 막내 아들의 5번째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가 집에 돌아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인창의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확실히 감정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빈소에서 조인창의 아내 셰자징은 그의 위패 앞에서 쓰러지며 그녀가 질투한 게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他看我们还没蛮幸福，他处处吃醋了。我要帮你复仇，我要叫他一命还一命。 그 말 속에는 황리엔이 범인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조인창의 가족들에 따르면 조인창은 이미 오랫동안 황리엔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황리엔의 진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인창이 황리엔을 오래전에 떨쳐버리려고 했다고 말하며 조인창이 술에 취해 잘못한 일도 없고 실수로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황리엔이 나쁜 기록이 많은 사람이라며 가족들은 이미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인창의 시체를 보고 나서 그의 목의 상처가 평평하고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리엔이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리엔과 조인창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8살의 황리에는 근처 동해대학교에서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녀의 집은 조인창이 운영하는 통신사에서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황리엔의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통신사에 수리를 하러 갔을 때 조인창과 마주친 것입니다. 서로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해졌죠. 어느 날 동해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고 황리엔은 조인창에게 복권을 하나 건넸습니다. 조인창은 그 복권을 무심코 긁었는데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되었고 흥분한 조인창은 그 자리에서 황리엔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리엔은 조인창이 독신이라고 믿었고 둘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이 점차 깊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제 1년 후 황리엔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인창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인창은 낙태를 요구했고 그 후에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조인창은 자신이 이미 결혼해서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고백했습니다. 황리엔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숨기지 않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통신사에서 여러 번 난동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조인창의 일정을 몰래 살펴보고 그를 따라다녔으며 심지어 페인트를 뿌리고 조인창의 아내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리엔의 광기는 한때 통제를 벗어나기도 했으며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는 황리엔이 조인창의 자동차를 몰래 훔쳐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며 경찰차를 충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창은 황리엔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2004년 5월에도 두 사람은 통신사에서 큰 싸움을 벌였지만 조인창은 여전히 황리엔과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리엔의 집주인도 여러 번 조인창이 방문하는 것을 봤으며 두 사람은 남매처럼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인창의 가족이 주장한 황리엔에 대한 혐오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던 중 황리엔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며 실제로 조인창을 해친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리준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조인창이 자신을 찾아왔으나 우연히 리준청도 와서 두 사람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격렬한 언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린준청이 갑자기 베개를 집어 조인창의 얼굴에 덮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인창은 숨을 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너무 두려워서 막을 수가 없었고 린준청이 자신에게서 해를 끼칠까봐 시체를 버리는 데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진술에 경찰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린준청이 질투심에 가득 차 조인창을 해친 후 자작극을 벌였던 것일까요? 그러나 린준청은 매우 침착하게 이를 부인하며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황리엔의 이웃들을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사건 당시 린준청이 집안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밤새도록 싸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급격히 전개되었고 경찰은 린준청을 중상의 범죄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곧 등장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조인창의 몸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황리엔이 주장한 조인창이 술에 취해 잘못한 것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조인창의 폐에서 질식으로 인한 폐수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황리엔이 말한 베개로 숨을 막아 죽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의학자는 조인창이 사망한 시간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했으나 린준청은 그 시간대에 타이중으로 내려갈 것을 요청받았고 3시 45분에 타이중의 한 편의점에 도착했으며 CCTV 영상이 그의 불참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황리엔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리준청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황리엔이 이렇게 자주 진술을 번복하며 말을 바꾸자 경찰은 그녀의 입에서 더 이상 유의미한 단서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물증이 이미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리준청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인창의 위장에서 수면제의 잔여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황리엔은 즉시 자신이 약을 넣은 것을 부인하며 조인창은 항상 수면제를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인창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었고 화학 검사 결과 조인창의 몸에 있는 수면제 성분은 황리엔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황리엔은 또다시 조인창이 내 약을 몰래 먹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첫 번째 진술에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주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과 세 사람 간의 연락 기록을 통해 사건의 전체 과정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7월 9일 저녁 11시 43분, 황리에는 조인창에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자정이 되자 황리에는 린준청에게 전화를 걸어 배가 아프니 나랑 병원에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린준청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황리에는 강경한 어조로 지금 안 오면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마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린준청은 결국 타이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7월 10일 자정 45분 메시지를 본 조인창은 즉시 황리엔에게 전화했고 약속대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인창이 집에 도착하자 황리엔은 수면제가 섞인 빨간 와인을 그에게 건넸고 조인창이 정신을 잃어 반응할 수 없게 되자 황리엔은 도구를 이용해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굴을 테이프로 덮고 3개의 검은 비닐봉지와 6개의 검은 비닐봉지로 조인창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새벽 3시 45분 타이중에 도착한 린준청은 편의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 8분 그는 황리엔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5시 27분에 황리엔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리엔과 린준청은 만난 후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리엔은 범행 도구를 린준청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함께 시체가 있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린준청은 이미 그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린준청은 오토바이를 타고 황리엔을 데려가 청청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황리엔은 친구인 조오빙황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타이중 용민종합병원에 갈 차를 빌리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조오빙황은 의심하지 않았고 저녁 8시에 차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철물점과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캔버스 가방과 바늘과 실을 구입한 뒤 대두산으로 올라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저녁 8시 황리에는 조오빙황과 차를 교환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조인창의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도중에 도로에 떨어진 피를 가리기 위해 린준청은 길가에서 모래를 찾아 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 군부대와 묘지 옆 산비탈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시신이 너무 쉽게 발견될까봐 걱정한 두 사람은 밤 10시 30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시신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고 이후 두 사람은 롱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린준청은 타이베이로 돌아가기 전에 황리엔에게서 조인창의 핸드폰 2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린준청은 2대의 휴대폰과 주방도구 그리고 황리엔의 집에서 발견된 종이 쪽지와 함께 타이베이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황리엔의 집에서 핏자국을 찾진 못했지만 도로와 조오빙황의 차에서 조인창의 핏자국을 채취했고 헌옷 수거함에서 조인창의 옷을 찾았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황리엔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조인창을 계획적으로 해친 것을 부인하며 집에 많은 검은 테이프가 있던 이유는 7월 초에 큰 비로 집이 침수되어 이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술에 약물을 넣어 조인창을 취하게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경찰은 황리엔이 첫 신문 때 언급한 노래 일생의 사랑 일생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고 가사 중 이 술을 마시면 우리 둘은 헤어지게 된다 라는 구절이 그녀의 암시였던 것입니다. 린준청의 경우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조인창의 목에 입은 상처는 2번에 걸쳐 있었고 첫 번째는 목 앞부분에 두 번째는 실제로 후두부를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황리엔이 신체적으로 작은 인물이지만 독립적으로 범행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깨달은 린준청은 처음에 진술을 뒤집고 시신이 리얼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황리엔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시신을 버리는 데 협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상해죄와 공동유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황리엔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판사가 그녀에게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배상할 건지를 묻자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왜 그를 위해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요? 그가 나에게 낙타 수술을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1000만 대만 달러는 너무 적을까요? 2000만 대만 달러는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황리엔과 린준청은 각각 무기징역형과 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황리엔의 항소로 15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법원은 황리엔의 정신상태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인창과 낙태 문제로 깊은 감정적 혼란을 겪었으며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그로 인한 성격 변화, 감정적 혼란을 고려하여
황리엔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1380만 대만 달러, 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린준청은 공동 유기죄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인창의 가족들은 불공정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후 법적으로 황리엔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인창 가족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황리엔이 복역한 지 14년이 되어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은 거부되었고 현재 그녀는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황리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단지 한쪽의 죄만 있는 것일까요? 그녀와 조인창의 감정 역시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조인창이 처음부터 황리엔을 속여 2년간 외도를 지속했다면 그의 아내와 아버지는 전혀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조인창의 아버지는 그저 남자들이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며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혹시 가족의 방임이 조인창을 위험한 길로 여러 번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요? 조인창이 외도를 계속하며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 벌어진 뒤 모든 책임을 황리엔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악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처음 신고한 린준청은 처음에 봉지 속에서 나온 피는 리얼돌이라고 말했으며 이 황당한 거짓말은 결국 폭로되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보고 난 후 경쟁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내심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황리엔이 범행 도구를 그에게 건네고 그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 난 뒤 그는 완전히 실망하고 결국 황리엔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생각은 아마 그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인의 댄스 선생님이 수업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시신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순철가는 미인의 시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는 미인 여성의 시신에 대해 사악한 의도를 품고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체와의 관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미인 선생님이 범해졌을 때 갑자기 시체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철가는 죄수일까요? 아니면 구원자일까요?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6월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경찰서에 기이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 신고자가 언급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놀라게 된 건 신고자가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확인되어 화장될 예정인 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장례식장의 순찰원인 샤오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신 도난 및 장기 밀매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가끔 발생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순찰 인원을 늘렸습니다. 샤오리는 그중 한 명으로 그의 일상 업무는 시신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샤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갓 들어온 여성의 시신 위에 하얀 천을 들어올리자 눈앞의 광경은 전례 없는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시체는 사망한 상태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었고 그녀의 화장은 정교하고 얼굴은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샤오리는 감정이 텅 빈 싱글 남성이었는데 그는 갑작스러운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되었고 샤오리는 욕망에 이끌려 무고한 고인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렇게 쉽게 처벌에서 벗어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변태적인 행동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샤오리가 시체 안치실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시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샤오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느닷없는 질문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고 샤오리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독한 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샤오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샤오리는 거의 이성을 잃고 바지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비틀거리며 시체 안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도 이 장면에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질문할 틈도 없이 흰 천을 두른 한 여성이 뒤따라 나오며 큰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치며 샤오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이 바로 시체 안치실에 있던 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크게 놀랐지만 샤오리의 실수에 비해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여성이 한 고발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샤오리를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경찰의 심층 조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가족에게 문의한 결과 부활한 여성의 이름은 샤오야로 춤을 사랑하는 젊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며 일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샤오야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고 곧 도착한 동료가 샤오야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며 그녀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일하다가 갑자기 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샤오야의 부모는 걱정에 가득 차 즉시 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샤오야가 과로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판단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과 같아 샤오야의 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 병원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위로했지만 샤오야의 부모에게는 장례를 조속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샤오야가 현지 사람이 아니지만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들은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장례시장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고향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샤오야의 어머니는 딸이 생전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샤오야에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세심하게 화장을 해주어 딸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정성껏 치장된 딸을 보며 어머니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화장 일정이 다음 날로 잡혀 있어 샤오야의 시체는 잠시 시체 안치실에 안치되었고 이후 샤오야는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그녀는 실제로 생명 징후를 잃었고 의료팀과 여러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진단을 통해 이 수수께끼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샤오야는 극히 드문 일시적인 사망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춤을 가르칠 때 큰 동작과 빠른 리듬으로 인해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장과 맥박 활동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멈추게 되어 외관상으로는 사망과 유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샤오야가 긴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실제로 호흡이나 맥박, 심박수 등의 생명 징후가 없었기에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샤오야가 왜 부활할 수 있었는지는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기인합니다. 비록 이 행동 자체는 극히 나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격렬한 동작이 의외로 샤오야에게 물리적인 진동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진동이 샤오야의 체내 적혈구 순환을 촉진시켜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점차 회복되었고 결국 호흡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녀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샤오야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시체 안치실에서 깨어났고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출근 도중 불명의 인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고 만약 자신이 제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화장장으로 바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두려움은 지금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비록 샤오야가 샤오리의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샤오리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본 후 샤오야와 그녀의 가족은 심사숙고 끝에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샤오리의 행동이 완전히 무죄임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법과 도덕은 각기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샤오리의 행동은 분명 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오야 가족의 관용은 인도주의와 개인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른 샤오리의 행동의 본질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샤오야 가족이 샤오리에게 용서를 표했지만 사회의 공정과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은 여전히 샤오리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샤오리는 강한 억울함을 표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을 강제로 관계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룬 것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시신일 뿐이며 이는 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샤오리의 도덕적 관념의 심각한 결여와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진취성이 부족해 졸업 후 이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며 부모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그에게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알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샤오리는 직장과 수입이 안정되어서도 결혼 문제는 부모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적 범위가 좁아 직업의 특성상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과 감정결핍은 그의 심리를 점차 왜곡시켰고 건강하지 않은 욕망을 키워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샤오리의 행동이 실제로 시신에 대한 모독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행동이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샤오리의 변호사는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샤오리가 주관적으로 그녀의 생전 의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신모독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건 심리를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망으로 판별된 후 다시 살아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외로 샤오야의 소생을 촉진시켰고 만약 이 사고가 없었다면 그녀는 화장되어 세상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신중히 고려한 후 샤오리에게 시신모독의 주관적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신모독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샤오야의 생명을 구한 점과 샤오야 가족이 용서를 표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감경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샤오리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지만 사회에서의 논의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부는 샤오리를 옹호하며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객관적으로 생명을 구했으므로 선악이 상쇄되어야 하며 심지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샤오야와 샤오리를 결혼시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항상 공정과 정의에 중점을 두며 샤오리의 시신모독 행위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죄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그의 범죄를 면죄할 이유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 배려를 갖추고 있으며 샤오리에 대한 형량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샤오리의 행동이 사회 도덕과 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단순히 시신모독을 넘어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사회적 반성과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샤오야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장례식장에 이송되었고 이는 중대한 의료사고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는 젊은 생명의 존속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병원 측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또한 정비와 규범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샤오야의 부활은 다행스러운 사례일 뿐 대다수의 고인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시신에 대한 불경이나 모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편안히 안식하고
존엄을 지켜야 할 마지막 장소이며 세상을 떠나는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모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고인의 평화와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경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법적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남성은 처가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고 시어머니와 처제를 강간하고 처가의 가까운 친척 6명을 가택연금하고 집안 여성들에게 몸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가족 전체가 남자의 정신적 통제하에 남자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을 해치라고 명령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례없는 지속적인 폭행 사례는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일본에서 가장 잔혹한 폭행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2년 3월 6일 새벽 5시 일본 기타큐슈에서 나이가 많은 에이조는 급박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문 너머를 엿보니 문 앞에 그의 손녀 스미코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쿠미오가 손녀를 데리고 이사간 이후로 그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스미코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에이조는 문을 열자마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시각은 한겨울이었고 문 밖에 스미코는 얇은 셔츠만 입고 있었으며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고 매우 야위어 보였습니다. 스미코는 에이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할머니 히사코도 잠에서 깼으며 손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두 노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아들 쿠미오가 스미코를 괴롭혔다고 추측하며 즉시 아들에게 전화해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코는 그 모습을 보자 더 슬퍼하며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스미코의 말에 노부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스미코의 모습이 거짓말 같지 않았기에 그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위로 속에 스미코는 서서히 진정되었고 그녀는 노부부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상처가 모두 마츠나가 후토시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노부부는 급히 스미코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코의 진술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복잡성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츠나가 후토시와 그의 아내 오가타 준코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미코의 진술과 경찰의 질문에 대해 마츠나가 후토시와 준코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을 유지하며 법의 제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준코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전기 충격과 감금과 같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준코는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준코가 이 사건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준코에게 전문 심리 상담사를 초빙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준코는 서서히 이성을 되찾고 자신의 행동이 감옥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는 결국 준코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박해를 받은 사람은 스미코와 쿠미오뿐만이 아니라 준코의 가족 6명도 모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코는 모든 피해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스미코가 성공적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고 우아한 이 남성이 사실은 철저한 악마라는 것을 말이죠. 1961년 마츠나가 후토시는 일본 기타큐슈의 오코라키 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다미 사업을 하며 마츠나가는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허위적이며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 앞에서는 항상 품이 있고 뛰어난 화술을 뽐냈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여러 차례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아버지의 다다미 사업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마츠나가는 점차 자신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여성과의 데이트를 자주 하며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또 다른 범인인 준코는
바로 그의 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준코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코가 명문가인 오가타 가문의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기업가 오가타 호마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 사업의 파산에 직면한 마츠가나는 준코를 구세주로 여기고 그녀를 통해 오가타 가문의 지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코를 3번 만난 후에 자신의 기혼 상태를 숨기고 그녀와의 관계를 맺으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준코는 마츠나가 후토시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이 자신의 연애를 인정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동이 가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준코가 마츠나가 후토시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코에게 충실한 척하던 그는 사실 아내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륜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준코는 매우 슬퍼하며 아버지 오가타 호마레가 마츠가나 후토시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한 마츠가나 후토시는 원망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그는 위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다다미를 건강식품으로 포장해 중장년 고객을 유치하고 직원들에게 엄격한 회사 규정을 적용하여 성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기 축격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힘들어했지만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기 판매에 나섰습니다. 비록 방법은 극단적이었지만 마츠나가 후토시의 회사는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1994년 마츠나가 후토시의 경력은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인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코에게 호의를 보여 아내와 이혼하고 준코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곤 약혼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혼 후 준코의 집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늘 마츠나가 후토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준코는 이 결혼 보장을 보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코의 눈에는 마츠나가 후토시가 적당히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기꺼이 대릴사위가 되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진심 어린 약혼 보증서 덕분에 준코와 마츠나가 후토시의 관계는 빠르게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와 준코는 곧바로 결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결혼식에서 준코는 마츠나가 후토시를 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준코는 마츠나가가 곧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마츠나가 후토시는 준코를 잘 돌보겠다는 명목 아래 준코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고 그녀가 원래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로 오도록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츠나가 후토시와 준코가 매일 함께 출퇴근하며 평범한 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준코가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를 언급한 후 마츠나가 후토시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코에게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준코가 다른 남자와 접촉하거나 언급할 때마다 매우 화를 내고 언어와 폭력을 통해 준코를 모욕하고 처벌했습니다. 준코는 성격이 온순하고 소극적이어서 마츠나가 후토시의 결혼 후 행동에 대해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마츠나가 후토시는 결혼 전 가족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했으니 그의 아내로서 그가 가끔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츠나가 후토시가 아무리 지나치게 행동하더라도 준코는 혼자서 조용히 참고 견뎠습니다. 준코의 가족이 집에 왔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마츠나가 후토시를 밖으로 데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 뜻밖에도 교회의 한 여관에서 위협을 당해 마츠나가 후토시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몰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후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며 자신의 장모에게 관계를 요구하곤 했고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런 굴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가 준코 앞에서 장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준코는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가 장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코의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머니에 대한 악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준코는 서서히 본인과 친정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마츠나가 후토시의 일련의 고문과 감금 아래 결국 자신의 곁에는 마츠나가 후토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부와 권력에서 오는 쾌감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다다미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전 고객들의 단체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자신의 인생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회사를 파산 신청하고 이미 임신한 준코와 함께 밤새 고향인 기타큐슈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츠나가 후토시는 여전히 큰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금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그는 다시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알아본 후 그는 고등학교 동급생인 미즈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즈노는 마츠나가 후토시가 고등학교 시절 유명했던 부유한 2세였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지역에서 같은 수준의 남성과 결혼하여 10년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점점 미즈노에게 냉담해지면서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준코를 유혹할 때 사용한 수법을 미즈노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미즈노는 곧 마츠나가 후토시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즈노는 남편과 이혼하고 세 자녀를 데리고 마츠나가 후토시가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츠나가는 미즈노가 들어온 후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즈노에게 여러 경로로 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며 심지어 세 자녀를 인질로 삼아 미즈노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벌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다양한 고문 속에서 미즈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에서 놀다가 절망에 빠진 미즈노는 마츠나가 후토시가 부주의한 틈을 타 새 아이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즈노가 사망한 후에도 마츠나가 후토시는 그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회사 운영보다 거의 수고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기를 치는 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츠나가 후토시는 세 번째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고 곧 토라야 쿠미오라는 이름의 임대 중개업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쿠미오는 기타큐슈 지역의 한 중개업자로 마츠나가 후토시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사기를 치며 자주 집을 바뀌게 되었고 이 모든 주택은 쿠미오가 소개한 것들이었습니다. 쿠미오는 능력이 부족하고 매우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임대 중개업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큰 사업가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쿠미오와 함께 식사할 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고 여러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에 쿠미오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사기를 믿게 된 쿠미오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마츠나가 후토시가 말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쿠미오는 일할 생각도 없이 매일매일 갑작스러운 행운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업자라는 직업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집세와 딸 스미코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쿠미오는 스미코와 함께 마츠나가 후토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자신과 준코가 쿠미오 부녀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위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츠나가 후토시는 쿠미오의 절친한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쿠미오에게 그가 에이전시로 일하면서 고객을 속이기 위해 했던 일련의 일들을 고백하도록 계속 괴롭혔습니다. 쿠미오가 깨어나면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를 핑계로 그에게 전기봉으로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츠나가 후토시는 쿠미오와 스미코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 종이에 수많은 잘못들을 적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내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본 적이 있다, 불륜을 저질렀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쿠미오를 찾아가 확인을 하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전기봉으로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경우엔 스스로 전기 충격을 받도록 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명령 아래 스미코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하루에 10건씩 적어야 했고 이의가 생기면 장시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루에 밥 한 공기만 먹고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쿠미오는 정신을 놓기 시작했고 결국 2년간의 고문 끝에 어느 날 쓰러져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에 분노했고 남아있던 스미코와 준코에게 뒷일을 떠넘겼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명령으로 그녀들은 쿠미오의 몸을 조각내고 익혀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사이 이미 모든 것에 무감각해진 스미코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시체를 다룰 때조차 슬픈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처리하던 중 이미 임신 10개월이었던 준코는 마츠나가 후토시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고 있는 귀여운 아기와 그녀의 손에 묻은 죄악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마츠나가 후토시가 출장 중에 준코는 절호의 탈출 기회를 깨닫고 창문을 넘어 도망쳐 역까지 달려가 가장 가까운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준코가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 시즈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즈미는 울면서 준코에게 마츠나가 후토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준코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와 같은 악당이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약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이전에 마츠나가 후토시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반드시 발견할 것이고 그녀도 공범으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츠나가 후토시의 소식을 들은 후 준코는 밤새 북교수로 돌아갔고 다시 그 악몽과 같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준코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마츠나가 후토시의 큰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부모와 동생 리에코는 옆에서 멍하니 준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코는 믿기지 않는 듯 다가가 마츠나가 후토시의 사진을 만져보았고 그 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츠나가 후토시가 사진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원래 준코가 도망친 후 마츠나가 후토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준코가 자신의 행적을 오가타 가족에게 모두 폭로할까 걱정했고 그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깊이 고민한 끝에 먼저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시즈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에서 마츠나가 후토시는 금전을 갈취하고 미즈노 쿠미호 등을 다치게 한 죄를 모두 준코에게 뒤집어 씌웠고 준코가 쿠미호의 시신을 처리한 사진도 오가타 호마레에게 직접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준코는 돈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범죄자로 만들어졌고 마츠나가 후토시 본인은 강제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로 그려졌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울며 오가타 부부에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그는 준코의 박해로 인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찰에 자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가타 부부는 급히 북큐쇼로 향해 마츠나가 후토시의 집에 도착해 그가 자수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오가타 가족은 대규모의 부유한 가문이라 그들의 딸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오가타 부부와 마츠나가 후토시가 협의한 결과 마츠나가 후토시가 가짜로 세상을 떠났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도망친 준코를 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계획은 마츠나가 후토시의 의도와도 맞았습니다. 속아 넘어간 오가타 부부는 이렇게 이미 도망친 딸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후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 방법으로 여러 차례 오가타 가족을 협박하여 금액이 한때 5천만 엔이 넘는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오가타 부부를 통제했지만 오가타 가족을 오래도록 장악하기에는 분명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후계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오가타 집안의 둘째 딸 리에코의 사위 카지야가 점차 가족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츠나가 후토시는 그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오가타 호마레의 서명이 있는 자산담보 서류를 위조해 카지야를 성동하여 그가 단순히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결코 가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지야의 오가타 가족에 대한 원한을 성공적으로 유발했습니다. 동시에 리에코의 전 남자친구를 이용해 카지야의 오해와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어 회사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오가타 가족은 그에게 지급해야 할 높은 입막음 비용 때문에 유동자금이 서서히 고갈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가족은 공경에 처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오가타 가족은 마츠나가 후토시의 조종 아래 완전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아직 선거에 출마 중인 오가타 호마레를 제외한 나머지 오가타 일족 6명은 모두 마츠나가 후토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과거 쿠미호와 스미코가 그랬던 것처럼 마츠나가 후토시는 그들에게 잔혹한 내부 고발자 형벌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전에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폭로하면 내부 고발자는 보상을 받고 고발당한 자는 감전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펴주며 마츠나가 후토시의 강요에 맞서 그들은 늘 같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전기 충격 처벌에 점차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갇힌 6명은 마츠나가 후토시의 고문 아래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사장 선거를 치르고 있는 오가타 호마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가타 호마레는 61살의 노인으로
업무, 가족, 빚의 압박을 받으며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백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가타 호마레에게 압박을 가하며 오가타 가족을 핑계로 그를 비난했고 결국 오가타 호마레는 선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마츠나가 후토시의 꿰매 넘어가 그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가타 가족 전체가 갇힌 후 마츠나가 후토시의 폭력 행위는 다시금 격화되었고 61살의 오가타 호마레는 물론 카즈아의 10대 딸 사야조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고문 아래 그들은 점차 야위어갔고 정신상태 또한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아침 마츠나가 후토시는 사야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 전압의 정기 고문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며 반드시 가족의 장년자가 대신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오가타 호마레가 나섰지만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번에는 전기 충격 부위를 손가락에서 입술로 변경했으며 실행자는 오가타 호마레의 친딸 준코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인 호마레를 향해 준코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마츠나가 후토시의 위협 아래 결국 전기봉을 아버지 입술 가까이 가져다갔습니다. 준코는 전기봉으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전기 충격을 가했고 오가타 호마레의 입술이 타들어갈 때쯤에야 마츠나가 후토시는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다가가 오가타 호마레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오가타 가족의 나머지 6명에게 호마레의 시신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겨우 10대에 불과했던 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가타 호마레에게 죽음은 어쩌면 해방일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련의 비인간적인 고통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은 시즈미였습니다. 딸이 남편을 해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데까지 관여하면서 결국 시즈미의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마츠나가 후토시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시즈미의 행동이 이웃이나 경찰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지야 부부를 자극하여 만약 시즈미의 행동 때문에 발각되면 모두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츠나가 후토시의 유도에 따라 카지야 부부는 어머니 시즈미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1998년 2월 초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전적으로 휘둘리던 리에코가 갑자기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귀찮음을 싫어한 그는 리에코와 뱃속의 아이를 함께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츠나가 후토시는 카지야에게 몰래 리에코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날 밤 카지야는 흉기를 들고 어린 아들, 딸과 함께 잠든 리에코를 해쳤습니다. 이후 카지야는 구토와 정신 이상 증세를 겪게 되었고 결국 신부전으로 욕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오가타 가족은 카지야 부부의 2 자녀만 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마츠나가 후토시에게도 더 이상 가치는 없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의 지시에 따라 준코는 또다시 2 어린아이를 해쳤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오가타 가족 7명 중 준코를 제외한 모두가 마츠나가 후토시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오가타 가족은 이렇게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스미코는 당황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그녀는 집에서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통제를 당했고 폭언과 전기 충격을 받았고 식단과 배변도 통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코의 가족 6명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본 스미코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2년 3월 이른 아침 마츠나가 후토시가 자고 있는 동안 스미코는 창밖으로 기어나와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했고 조부모님을 만난 순간 스미코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체포된 후 스미코와 준코의 고발에 직면한 마츠나가 후토시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공동의 생활 질서를 만들고자 했을 뿐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츠나가 후토시는 자신의 전기 고문을 질서를 위한 전기 교육으로 미화했습니다. 2005년 9월 28일 북큐슈 고쿠라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고 마츠나가 후토시와 오가타 준코에게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스미코는 생명이 위협받아 범죄를 도운 점을 고려해 기소되지 않고 당장 석방되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이러한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준코는 변호사들의 권유에 따라 정신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고통받은 준코는 이제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준코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마츠나가 후토시의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77차례의 공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 12월 12일 이 사건은 최종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증거 정리 끝에 법원은 마츠나가 후토시에 대해 고의상해죄와 불법 감금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원 판결을 유지하고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오가타 준코는 장기간의 협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이상이 나타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북교수 감금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던 친족들이었으나 폭력의 위협 아래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 서로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마츠나가 후토시는 인간성을 조종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언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함정에 빠져들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